네, 안녕하십니까. 동행팀 형사소송법 유한석입니다. 제2회 동행 모의고사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형광펜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강의 해설의 편의를 위한 거니까 너무 이제 크게 집착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리고 부수행위까지 포함한다. 이거 있죠? 여기는 발언할 내용을 기자실에서 배포한, 보도의 편의를 위해서 기자실에서 배포한 그 부수행위도 면책특권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면책특권에 해당하는데 공소제기하면 공소기가 판결하는 거죠. 자, 2번은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문구가 거의 주어지는 이제 형태예요. 정답은 여기 쭉 보면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입법을 해가지고 구속요건을 신설한 거죠. 구속요건의 신설로 일단 처벌 대상으로 삼았을 때 여기를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신설된 법규를 적용을 해 처벌할 수 없고, 자, 이는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속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식적으로 풀면은 이제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오버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 제한 규정, 이건 이제 피고인 구속기간 관련한 부분이죠. 대충 이렇게 기억이 나실지 기억 한번 리마인드 해보죠.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2개월로 한다, 2월로 한다, 심금마다 2차 갱신하고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에 3차 갱신하는데, 그 상소심 3차 갱신할 때 검사가 추가되면 안 돼요. 아무튼 그렇게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이제 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미결 구금 기간의 한계를 이제 설정하고 있을 뿐이지 법원의 재판 기간 내지 심리 기간이 아니라는 게 헌재 이렇게 그 견해예요. 헌법재판소 견해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제4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이제 기본권이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벌 목적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중적이다,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본권이다. 여기는 뭐 우리 이제 최근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신속한 재판,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법원에 대한 재판의 신뢰, 이 부분들이 이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여기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여기 어디로 갔지?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여기 특사경이에요. 특사경.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거 맞아요. 일반 사법경찰관 아니에요. 특사경.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출입국 관리소 이런 그 공무원들이 출입국 사범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일정한 사항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 권한이 있는데, 그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요거는 일반 사법경찰관하고 비교를 해줘야 돼요. 성질 급하신 분 여기에 정답 찍으면 안 돼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장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소재지 관할 고등검찰청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지방검찰청으로 해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경찰관은 당연히 여기서 의견 개진할 수 있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 고등검찰청이 포인트입니다. 지방검찰청이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관계 있는 이제 서류 등의 중요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제 이 부분이 틀렸죠. 중요 목록 작성이 아니라 여기는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목록 부분은 나중에 증거 게시로 가게 되면 증거 게시로 가서 이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목록 자체를 빠짐없이 작성한다고 포인트예요. 중요 목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에 이제 4번 판례는 이제 최근 판례인데, 이제
그 음식점에서 이제 출산지 그 원산지 표시를 위비에 가짜로 표시하거나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싸디싼 수입산 이제 그 식재료 등을 이제 값비싼 국산으로 둔갑시켜가지고 판매하는 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이 문구가 포인트예요. 범죄 수사를 위하여. 범죄 수사를 하게 될 때 경찰관들이 일일이 신분증명 하나요? 신분증명 등의 절차, 이걸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불신검문에서 조금 확대된 형태입니다. 불신검문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신분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신분증명을 할 때 어디까지는 행정 절차일 때 이제 신분증명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자, 검문하는 사람이 이제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련된 부분인 걸, 자, 그 대상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신분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례 있죠. 그 부분이 조금 확장된 형태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포인트는 여기 범죄 수사를 위하여입니다. 이거 최신 판례예요. 중요해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세무공무원의 고발, 즉시 고발 사건인 거죠. 일단 불기소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종전의 한 고발은 유효하다. 새로운 고발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니까 보고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확정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색깔은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2번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예요. 자, 이러면 게임 끝났죠? 위법한 함정 수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설령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 수사가 아니에요.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2번이 틀렸네요. 자,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일반 범죄에서 이제 공범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사범이죠. 그리고 정범, 교사범, 정범 관계,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은 이 교사범, 정범 둘 다 처벌받죠. 예,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3번 판례도 지금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이것도 이제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성년 후견인, 자, 피해자를 대리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예요. 여기서는 함정 문구가 이거죠. 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거예요. 이 판례와 비교해야 되는 건 옆에 있는 4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법정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이 판례하고 완전히 다른 판례예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여기 이제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는데 일단 친고죄일 때 문제인 거고, 지금 여기서는 성년 후견인이에요. 성년 후견인. 여기에서 성년 후견인 관련해가지고 둘이 완전 다른 거죠. 부재자 재산 관리는 친고죄인 거고, 반의사 불벌죄 성년 후견인 이제 관련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3번 판례는 좀 최신 판례니까 사실관계까지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갑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과실로 인해 가지고 A를 이제 A와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데, 이 A가 뇌사 상태에 빠져요. 뇌사 거의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거죠. 식물인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A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년 후견인, 식물인간이나 이제 실무상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치매 걸린 이제 부모님들 있잖아요. 치매 걸린 부모님들이 이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성년 후견,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성년 후견인이 자전거로 이제 과실로 사람을 이제 치상한 거죠.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문제가 되는데, 자전거는 이게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실무는 이게 교통사고로 취급합니다. 교통사고로 취급하는데 자전거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되게 돼요.
반의사 불벌죄가 되는데 이 성년 후견인으로 이제 A의 배우자 B가 성년 후견이 되는데 이 B가 이제 갑 측과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또 이 갑도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갑의 부모님들과 합의를 했겠죠. 자, 그 합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반의사 불벌죄니까 합의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했으니 공소기각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피고인 측은. 근데 요거 해주지 못하겠다요. 왜냐하면은 판례는 이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법리를 완전히 이제 서로 다른 구조에 있는 범죄로 이렇게 처벌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 판례와 지금 이건 두 개 다 최근 판례인데 이쪽 3번의 3번 판례와 4번의 3번 판례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관련 판례까지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보면 부축배기 절도범이네요. 이건 뭐 그냥 결론만 보면 되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수사라고 해요. 위법한 수사다. 위법한 수사. 범죄 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을 해서 이제 판단해주면 되겠고. 자, 4번 보겠습니다. 고소. 자, 친고죄에서 이제 고소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여기에 이제 후단 부분이 포인트예요.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입니다. 자,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 이건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친고죄 고소로 보지 못하겠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해설했으니까 넘어가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 판례가 친고죄 공범들 간에 문제가 되는 이 조문은 이제 친고죄 고소 불가분 원칙 관련된 233조이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가 232조인데 판례는 이 233조 조문을 232조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되는 판례입니다. 두 조문 간에 약간의 이제 부조화가 있는데 233조를 판례는 더 우선시했죠. 공범 처벌의 일체성을 의미하는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1심 판결이 공범적 일부에 대해서 선고가 되어버리면은 1심 판결 선고 이전의 공범자라 하더라도 고소 취소를 할 수 없고 고소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 공소기각 판결의 효력을 주지 못하겠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판례의 조문 해석이니까 이거 암기하면 되겠고요. 자, 피의자 신문 갑니다. 피의자 신문은 후진이죠. 후진. 그 다음에 중부이익. 그 다음에 승진. 뭐 볼 거 없죠.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 피의자가 먼저 지정하죠. 피의자가 먼저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지정할 수 있다요. 이게 지정할 수 있다도 포인트예요.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2번까지 문제가 없고요. 3번.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진술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경우 이거는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4번이 틀렸습니다. 6번 체포 구속하겠습니다. 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 발부, 영장을 기각하였다, 영장을 발부하였다. 여기에 관하여 항고하지 못하고 준항고하지 못한다. 대상이 아니니까 항고하지 못한다, 준항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피의사건명, 일시, 장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 명일장 요지 이변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건 암기해야 되는 조문입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 판단, 어떻게 하는 거죠?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거고,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문제 없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옛날에 나온 판례인데 여전히 중요해요. 이제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고 검사에게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검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자, 이 경우에 이제 판례는 적법성 통제만 하라는 거야. 자, 피의자 대면 조사네요. 피의자 대면 조사는 적법성 통제만 가능합니다. 적법성 통제만 가능하고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자,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면 안 돼요. 4번이 틀렸네요. 7번 보겠습니다. 적부심사 나왔네요. 적부심사 나오면 우리 뭐였죠? 적부심은 사부심이다. 자, 그러니까 이사결정을 하자. 적부심, 샤프심, 이사결정. 자, 그러면 봐보겠습니다. 청구권자는 가족동거인 고용주이다. 가족동거인 고용주, 자, 적보신이었죠. 적보신. 적을까요? 적보신. 적부심, 보석, 신뢰관계인 동석에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가면 안 되는 절차가 두 개가 있었죠. 변호인 선임하고 그다음에 상속권자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1번 맞는 지문이고. 그다음에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여기 신문, 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는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A는 신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체포 구속의 적법 요구는 체포 구속과 실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판례가 조금 달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체포 구속에 관련해 가지고 적부심도 체포 구속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실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법관 관여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끔 해놓았어요. 그런데 실체와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관이 만약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 같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그럼 우리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거죠? 기피제도를 이용하는 거죠. 기피제도에서 기피 당한 법관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예요. 이 부분은 실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만약에 기피 당하는 법관을 제외하였을 때 기피 신청에 재판을 한 그 재판부가 구성이 되지 않을 때는 상급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상급 법원으로 가게 돼요. 여기다 이제 뉘앙스 자체는 우리 이제 조문이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데 뉘앙스 자체는 불공평한 재판은 실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법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빼야 되는 거고 체포 구속은 실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마 여기는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옳은 것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여기서 바로 해결됐네요. 샤프심인데 그러면 지체 없이 신문하는 건 뭐였죠? 지체 없이 신문하는 건 영장 실질심사잖아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니까 적부심에서는 틀린 지문이네요. 예.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피의자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 여기는 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피의자는 지금 피의자예요. 구속 적부심은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피의자 보증금 석방을 하는 거예요. 보증금 석방. 일단 적부심을 청구한 자에게 인정되는 거고 여기에서 체포 적부심은 빠져요. 체포 적부심은 빠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보증금 석방에 대해서는 이거는 직권으로 하게 돼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틀린 지문은 요놈이 틀렸네요. 요놈. 그리고 여기 직권 여기도 틀렸네. 여기는 여기 직권으로 하는 거고 신청이 틀렸네요. 두 군데가 틀렸어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보석에서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도 법원은 보석 허가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보석 나왔네요. 그럼 보석 우리 뭐였죠? 보석 지심 럭키 세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석의 청구를 받았다 지체 없이 신문한다 맞았네요. 7일 이내에 결정 지심 럭키 세븐 나왔고 자,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 표명해야 합니다. 요거 지체 없이도 개정된 거예요. 3일 이내 의견 표명이 아니에요.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3일 이내 의견 표명이었는데 3일 동안 법원의 보석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가지고 지체 없이를 개정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보석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는 요 문구가 없어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이제 그 8번에 4번은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그냥 이제 그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판례밖에 없어요. 자, 원래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좀 보죠. 원래 이제 1심인 경우에 1심 수소 부분에서 보석을 하고 그 보석에 대해서 보석 취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보석 허가 결정과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다 보통항고가 허용돼요. 이게 403조, 403조 2항. 이건 조문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항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자, 보석은 심급 불문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이제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보석 취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자,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을 때 415조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재항고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재항고를 하게 되는데 재항고가 즉시 항고하게 되면은 요놈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통항고에서 집행정지호가 없었는데 여기는 즉시 항고를 하는 거니까 집행정지호가 있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법원의 재판보다 고등법원의 재판이 더 허접한 재판이 되어버리는 심급 체계상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석 취소 결정을 고등법원이 했는데 자, 이때 재항고와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심급체계상 불합리. 자, 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판례에서 또 중요한 그 문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자, 즉시 항고에 따르는 집행정지 효력은 즉시 항고의 본질적 효력은 아니다라는 멘트까지예요. 그 문구도 중요합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에 압수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은 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직접 증거가 이렇게 별로 없죠.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밖에 없습니다. 실무상은. 그래서 간접 증거, 정황 증거,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해 버리게 되면 압수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이제 그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여기 그냥 우리 엄격하게 해석하면 돼요. 이제 압수수색은 이제 관련 조문들 내용들을 판례가 엄격하게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영장. 그게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당연히 위법하다. 간단하게 결론은 나오는 거죠. 자, 앞에 문구들은 사족이에요. 자, 진범이 피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이건 사족입니다. 뒤에 부분이 포인트예요. 네. 자, 압수수색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자, 3번은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압수한 휴대전화. 자, 압수한 휴대전화 하는 순간 뭐예요? 압수가 종료됐다는 거예요. 압수 집행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롭게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그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정수사를 했습니다. 그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최신 판례입니다. 압수한 휴대전화 자체가 종료해버리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새로운 뭔가를 이제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뭘 하려고 한다? 이걸로 압수한 휴대전화로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로 가게 돼요. 최신 판례 엄청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반드시 사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거 뭐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초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의 집에 갈 때 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체포 구속영장은 이거는
우리가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으로 갈 때 수갑을 가지고 가는 거지 영장을 가지고 가는 건 수갑보다 아니 영장보다는 수갑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제시 나중에 제시해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은 초대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제시예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는 사후 영장 관련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나중에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압수수색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 피압수자 측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자, 3번, 4번 판례는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판례는 이제 3번 판례는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이에요. 동양대 측에서 자, 컴퓨터를 이미 제출하였고 그 참여권 포기를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정경심 교수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그거 자체가 적법하다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 정보 저장 매체 외형적, 객관적 지배 관리 등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양대 측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자, 과거 그 이제 현재는 아닌 거죠. 과거 이제 과거 정보 저장 매체를 이용 또는 자, 개별 전자 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생성된 전자 정보의 정보 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라는 판례예요. 그다음에 이제 4번 판례는 이게 이제 그 허위 인턴십 사건인데 이제 4번 판례는 사실관계를 조금 봐야 되는데 이것도 뭐 어떤 게 똑같은 이제 그 사안이에요. 7대 스펙 위조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그 갑이에요. 갑. 정경심 교수가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 PC예요. 집에 있는 PC를 이제 조금 느낌이 안 좋으니까 그 여기 뭐 자산관리공사 이제 을에게 야, 이 PC 하드디스크 네가 좀 갖고 있어라 해서 을이 이제 지금 PC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을이 PC를 가지고 있다가 자, 을이 이를 이미 제출하였어요. 이미 제출하였고 자, 또 여기서 갑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참여권이 보장된 갑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적법하냐라는 건데 을의 참여권이 보장되면 적법하다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갑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을은 이제 현재 뭐냐면은 증거 은닉이 되는 거고, 자, 갑은 뭐예요?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형태이고, 여기에 이제 허위의 증거, 그 위조한 이제 문서들이 이제 허위 인턴십 증거 자료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자, 이런 형태입니다. 결론 다시, 자, 을에게 참여권이 보장되면 충분하고요. 자, 갑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증거 은닉범 누구죠? 자, 을이죠, 을. 범범으로부터 증거 은닉을 교사받아 소지 보관하고 있던 범범 소유 관리 정보 저장 매체. 자, 여기에서 이제 판례는 이 PC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을에게 줬다고 평가를 해요. 판례가. 자, 그래서 자, 이미 제출자이자 피의자인 증거 은닉범 이렇게 되고 본범 정근심 교수가 되게 되는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 예,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적법하다요. 3번, 4번 판례는 이제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니까 둘 다 중요한 판례에 해당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재정신청. 재정신청에서 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 10일 이내에 검찰청에 제출하는 거죠. 검사장 지청장에 제출하는 거고,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자, 이거는 항고 전치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가 포인트예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 이게 30일이 아니라 7일 이내 기록 성부예요. 항고 전치주의 예외에 해당하게 될 때 30일 이내 기록 성부입니다. 그다음에 재정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재정 신청서 법원이 재정 신청서를 송부받았다라는 건 불기소 처분 기록과 함께 재정 신청서를 송부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정 신청에 대한 심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이내 피의자와 재정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11번에서는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될 때는 7일 이내에 기록 송부. 자, 항고 전치주의 예외에 해당할 때는 30일 이내에 기록 송부. 이 문구 좀 이제 그 숫자 좀 잘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신청은 우리 법원직 시험 문제에서 항상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판례 관련한 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좀 잔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판례가 정답 지문으로 나오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암기해 놓지 않으면은 이거 상당히 짧은 지문인데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죠. 숫자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공소시효 가겠습니다. 자, 공소제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고 다른 공범자도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데 판례는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 같은 대항공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기 1번에서 정답이 있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하지 않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여기는 비교해야 되는 게 책임 조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공소시효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 나왔네요. 형법에 의하여 가중감경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형법에 의하여 가중감경한다. 미수범을 의미하게 되는데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 기수범의 형으로 하게 됩니다. 미수범은 기수범의 형으로. 이제 4번 가겠습니다. 4번 선거범죄, 당내 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여기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소시효 관련해서 당의 선거일 후 6개월이 이제 공소시효 원칙적인 만료일이고 범인이 도피하게 되면 공소시효는 3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지위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이 돼요. 그럼 이제 당의 선거일 후 6개월 이제 여기 관련된 공소시효인데 자, 여기에서 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당내 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 지금 당내 경선을 하고 지금 한참 경선 중이죠. 자, 당내 경선하고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만큼 조금 공소시효가 딜레이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13번 관할 보겠습니다. 단독 판사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되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이면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 됩니다. 자, 이거는 단독 판사가 합의부로 바뀌었을 때의 문제예요. 네. 여기는 먼저 말씀만 드리면은 합의부 사건이 단독 판사 사건으로 바뀐 경우에는 재배당하지 못하고 그 합의부에서 계속 재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우리는 민소법을 같이 배우기 때문에 민소법과 좀 달라요. 민소법과 다른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요. 2번 가겠습니다. 사물 관할을 다르다 그러면 합의부가 무조건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 법원 합의부가 병합 관할한다. 단 자, 굳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으면 관할권 있는 단독 판사에게 사건을 보낼 수도 있고요. 자, 합의부가 우선하게 되면 토지 관할 땅덩어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자, 토지 관할을 달리한다라는 이 앞에는 사물 관할이 동일함을 전제로 합니다. 사물 관할 동일하고 그런데 토지 관할이 다르고 그다음에 수개의 사건이네요. 수개의 사건. 그러면은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고등법원,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자 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에 관할 부분이 된다. 자, 사물관할 병합심리는 이거 직권으로 합니다. 사물관할 병합심리는 직권으로 하고, 병합심리, 합의부가 병합심리 결정을 했을 때는 여기 5일 이내 기록 송부예요. 5일 이내 기록 송부. 토지관할에서는 이제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병합심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여기 있네요. 7일 이내 기록 송부. 다시 토지관할 병합심리 결정이 있으면 7일 이내 기록 송부, 사물관할 병합심리 결정이 있으면 5일 이내 기록 송부입니다. 토지관할 병합관할에서 자 이렇게 해서 5일 이내 기록 송부. 여기 뭐죠? 정답이 어디가 있지? 아, 토지관할 병합심리니까 5일이 아니라 7일이죠. 7일. 7일 이내 기록 송부. 순간 안 보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한다. 법인 형사소송법에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거기 때문에 허접해요. 각자가 대표한다. 민소법과 다른 부분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는 무효입니다. 추후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소송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자,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고지,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 하자가 치유된다. 이렇게 맞죠? 그다음에 송달 영수인 신고 신체 구속을 당한 자. 자, 이거는 그 사건에서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다른 사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4번은 형사소송법의 그 법리를 쭉 관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찾지는 않겠죠.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공판기일의 절차갑니다. 장기 3년 이하, 쌈장 이하 500초 동안 벌을 세우는데 꿀려서 세우는 거죠. 자, 이러한 사건은 자,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허가를 해야 돼요. 신청이 있고 법원이 허가하면은 원칙적으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데, 판결을 선고하는 그리고 인정신문을 하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출석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와 인정신문을 할 때. 이거 함정 문구예요. 그래서 1번이 출석해야 한다. 1번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교도관, 이제 구속된 피고인,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출석 거부 사유와 함께 자, 교도관의 이 인치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4번, 그 5번, 15번에 3번 서류 또는 물건 나왔죠. 그러면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뭐가 틀렸죠? 하여야 한다. 이건 이제 우리 연습 많이 되어 있죠. 자, 증거 능력, 서류 또는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증거 능력,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예요. 자, 이 서류는 전문 증거입니다. 이 물건은 유수증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입니다. 형사소송법 312조는 수사기관의 서류를 말하는 거고, 313조는 이제 그 이외의 진술서 등을 말합니다. 자, 그 안에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내용으로 하고 있을 때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해야 한다. 자백은 물증보다 자, 나중에 조사한다. 이렇게 이제 암기는 해 놓았는데, 조금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들어있다 하게 되면은 이건 피신조서를 의미하게 될 거고, 313조에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우리 뭐가 되는 거죠? 때려서 미안해 라는 이제 이러한 녹음이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러한 이제 전문 증거에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들어있다면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서보다는 이제 서류, 이제 전문 서류보다는 물증이 더 우선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예, 넘어가고요. 증거물이면서 증거 서류 있으면은 증거 서류의 조사 방식인 낭독, 내용 고지, 열람
증거물의 조사 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죠. 네. 2번 틀렸고.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네, 3번 질문. 자, 이거는 시기에 늦은 이의 신청,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한 이의 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기에 늦은 이의 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은 실체 진실주의 이념 때문에 여러 이제 특수한 규정들을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4번 갑니다. 증거 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이게 문장에 이 안에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 이 결정을 이렇게 증거 배제 결정이라고 합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 자, 증인이 될 수 없다. 자, 그런데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예요. 증인이 될 수 있다. 자,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서 증인이 되게 되면은, 자, 이 증인은 원칙적으로 증언 의무가 있는데 공범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됩니다.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고, 자, 고지받고 허위 증언을 했을 때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게 이제 판례인 거고요. 자, 별개의 범죄 사실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병합 기소되어 심리 중인 선서 없이 한 갑의 법정 진술. 자, 이거는 을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갑과 을은 서로 간에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을 유죄 인정 증거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서 없이 한 이제 별개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정 진술은 이제 자기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이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선서 없이 한 이제 갑의 법정 진술은 여기 피고인 지위에서 한 진술이에요. 피고인 지위에서는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위에서 한 진술은 다른 피고인에게 대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입니다. 자, 필요적 공범관계. 자, 필요적 공범관계다 하더라도 증거 보존하기 위하여 증인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필요적 공범이다 하더라도 이미 이 증거 보존은 수소법원이 아니라 수임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수임판사. 법원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이 분리된 것보다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인신문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적 공범이 죽을 것 같으면 그 증언을 확보해 놓는 거잖아요. 이게 증거 보존의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제 말인데 이게 여기랑 1번 지문하고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서 무능력자,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16세 미만자이고 선서하고 신문한 경우 선서만 무효가 되고 증언은 유효합니다. 선서가 무효가 된다라는 건 이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번 가겠습니다. 증인 의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증인 공판 중심주의 강화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이 이제 보장되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다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하여 증거를 부동해 버리기 때문에 그 참고인들이 다 증인으로 출석해야 돼요. 자, 그것과 관련하여 이제 최근 공판 절차의 트렌드는 증인의 출석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증인에 대한 소환장 12시간이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이제 12시간입니다. 자, 증인은 24시간, 피고인은 12시간. 자, 증인이 불출석하면 이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태료와 감치에 처하는 증인은, 이 불출석 증인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만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 송달받은 증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런데 자, 감치 재판을 하게 되는데 감치 재판 개시 결정이라는 걸 따로 해요. 감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 재판 개시 결정을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감치 재판 절차를 개시했죠. 그런 다음에 감치 결정을 하거나 불처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땡. 이 부분이 틀렸어요. 요거는 이제 여태까지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꼭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여기 증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과태료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였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해요. 자, 그렇지만 감치 재판 개시 결정과 불처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예요. 두 개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해요. 지금 이제 출제위원들이 이 동행 모의고사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지문을 출제위원이 봤다. 그럼 무조건 시험 문제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 나올 때가 되었까요? 되었고요. 자, 국민참여재판 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7일 이내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으로 발송한 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이렇게 그 발송한 때에도 도달해야 이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에서 유일하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입니다. 자,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의사본복이 가능해요. 국민참여재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배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공판 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자,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죠.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자, 이는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아도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자, 3번 지문과 4번 지문은 조금 달라요. 자,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 절차로 진행하였을 때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으로 판례는 충분한 안내, 속고할 시간, 그 다음에 3번 이의 없음을 명백히 표시. 고래야 요건이 충족되는데 지금 사안에서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죠. 이의 없다라고 진술한 거. 자, 여기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예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자가 일단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 절차로 진행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이제 4번 선지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은 피고인 쫄아가지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의 없다고 진술한 거, 그걸로는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외국 법규의 존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선지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형법에서 이제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 할 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그 재물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거고,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지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구속 요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어요. 이것과 비교해야 되는 게 횡령죄에서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하였다. 그 용도, 요거는 횡령죄의 구속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횡령죄에서 재물의 가액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재물의 가액. 그런데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구속 요건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특경법 위반죄에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재물의 가액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2번 틀린 질문입니다. 정답 좀 맞추기 어렵을 거예요.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 영장, 그러면은 압수한 파일 출력물 1차 증거에 해당하는 거고,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이것도 예외적으로 유죄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암기해야 되는 판례이죠.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길기 때문에 지문을 요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해가지고 딱 바로 풀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판례입니다.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독수 과실 이론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 암기를 해줘야 돼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 이건 원칙적으로 영장에 필요한데 그 후속 절차에서 2차적 증거, 피의자의 자백, 그다음에 제3자의 진술, 예외적으로 유죄인정 증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3번과 4번은 독수 과실 이론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 암기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21번 전문 증거 보겠습니다.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에서 사기죄, 거짓말, 본래 증거, 전문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거 2번 판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A에게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이 부분이 뭐죠?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진술의 존재가 문제가 돼요. 진술의 존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본래 증거이고 전문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쭉 가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경우에 이거는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 이제 312조 1항 나왔습니다. 판례로 나왔어요. 자, 경찰 작성 피신 조서 관련한 그 법리와 똑같은데 명시적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주소 부분에 이제 명시적인 판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뿐만 아니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그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포함되고 이 공범에는 자, 강학상 필요적 공범, 대항범도 포함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건 공소시효하고 비교해야 돼요. 공소시효 정지되는 피고인에 제외되는 거죠. 여기서는 제외되는데 여기서는 포함돼요. 자, 그리고 자, 이게 법리가 똑같아요. 이제 내용 인정을 이렇게 312조 1항 적법한 절차와 방식 내용 인정이잖아요. 내용 인정. 공범 관계에 있는 피신 조서에서도 이 내용 인정을 누가 하느냐? 이것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한다. 그래서 그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경찰과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22번 가겠습니다. 22번에 여기 이거 1번 최근 판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조세 범칙 사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 다음에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한 내용. 자, 이거 자체를 수사기관의 조서로 볼 것인가?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네, 엄청나게 중요하죠.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수사기관의 조서가 아니면 뭘로 봐요? 313조로 가요. 313조로 가면 증거 능력이 쉽게 인정되죠.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에 대해서는 이 세무공무원들이 313조로 가기 때문에 쉽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겠죠.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 녹화물은 수사기관이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네. 자, 영상 녹화물은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 여부를 대체 증명하는 용도,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될 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2번에 3번, 4번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는 주어를 잘 찾아줘야 돼요. 쭉 가가지고 진술을 기재한 조서네요. 조서. 그러니까 참고인 진술조서 312조 사항 적실 반특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원진술자가 법정 출석하고 성립의 진정 피고인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이루어지지 못하면 일단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생략된 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증거 동의하거나 314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증거 능력은 인정됩니다. 이 참고인 진술조서는 312조 사항이 문제가 되는데 이 요건을 못 갖추면은 증거 동의에 의하여 증거 능력은 인정돼요. 요 문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증거 능력은 인정되는데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다음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주어가 뭐였죠? 참고인 진술 조서는 이었어요. 4번입니다. 4번. 4번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는 달리 반대 신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죠. 그러면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별되나요? 여기는 증언이죠. 증언. 증언은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했고, 참고인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은 인정돼요. 그렇지만 진정한 증거 같이 주된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증명력을 부정한 형태이고,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둘 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둘 다 중요한 판례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4번을 조금 더 보완을 하게 되면, 해설에서 보면, 그래서 그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될 수는 있으나 그 책문권 포기 의사가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후단 부분도 조금 중요한 멘트이니까 여기 최근 판례이죠. 그래서 여기 후단 부분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번 재판 보겠습니다. 재판 경정결정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게 누범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경정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설사 경정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경정 결정을 주문에 기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최근에 나온 이제 판례인데 조금 문구가 까다로우니까 조금 봐주시고. 자, 검사가 상습범으로 포괄 일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를 상습범으로 기소하여 처벌받았네요. 자, 그러면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 판결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이게 상습범으로 기소했기 때문이에요. 자, 단순 일제로 또는 기본 구성 요건 범죄를 기소한 경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상습범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23번에 그 3번과 4번은 이제 대부분에서 이제 동기서를 폐기한 이제 판례이니까 해설 부분에서 좀 볼게요. 여기 구조 자체가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 형법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형법 1조를 보게 되면 여기 형법 1조 제2항 신법주의예요. 예외적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범죄 후 형이 폐지되거나 경하게 이제 변경될 때 신법에 따른다. 그러면 형이 폐지가 된 경우에는 범죄 후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가 되면은 326조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판례는 이제 종래에 여기에 대해서 동기설을 적용했어요. 동기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법령이 폐지되거나 경하게 된 이유가 반성적 고려였는지, 반성적 고려. 이 부분을 법률 이념의 변천이라고 해요. 자, 반성적 고려 또는 법률 이념은 변천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만 이걸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법을 적용하겠다는 판례였는데 이제 이게 동기설인데 이 동기설이 폐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동기설이 폐기되면서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라 조금 특이한 형태로 세 가지를 기별있게 구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기설이 폐기되긴 했는데 그거는 형벌법규 자체 또는 수권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법 1조 2항과 형사소송법 326조 4호 면소 판결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자,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326조 4호를 적용하려면 면소 판결을 하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동기선을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해야 326조 4호가 되게 되는데,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여기 326조 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인 거고, 두 가지 구별되죠? 형벌법규 자체로 나오느냐, 그와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이 이제 변경된 경우이냐, 요거 보고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여기 스스로 유효 기간을 이제 정하고 있는 법령인 경우, 그 유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요. 그냥 국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동기설이 폐기된 전원합제 판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다 이렇게 해설까지 좀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번 일부 상소 나왔습니다. 일부 상소 나오면 문제 풀기 싫지 않나요? 자, 일부 상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상소에서 1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가 되었는데 쭉 가서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네요. 여기 포인트가 뭐죠? 자, 피고인과 검사가 상소하지 않은 유죄 판결 부분은 분리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파기하게 될 때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일부 파기설에 해당하는 판례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단순일제가 포인트예요. 단순일제. 피고인만 항소하여도 이거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부에 미칩니다. 그냥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예요. 자, 요 두 개 구별을 해줘야 돼요. 포괄일제 일부만이 유죄입니다. 자,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였습니다. 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고심의 2심은 되지만 판단할 수 있다가 아니라 판단할 수 없다 했죠. 3번은 이제 우리 편면적 공방대상론에 해당하는 이제 그 판례에서 첫 번째 여러분 많이 암기했던 판례인데 2번하고 헷갈리면 2번으로 정답을 찾았을 거예요. 2번하고 3번 고민하다가 정답을 맞췄을까요?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이제 4번은 이제 최신 판례에 해당하는 건데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했을 때 검사가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를 하였는데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여기가 포인트예요.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개별적으로 파기되는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만을 파기해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는 개별 파기예요. 여기는 일부 파기. 일부 파기에서는 분리 확정 이 멘트를 찾아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전부에 대해서 상소하였기 때문에 여기는 개별 파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온 경우뿐만 아니라 경합범 관계인데 A죄와 B죄가 경합범 관계인데 여기 공소기가 무죄가 나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검사가 전부 상소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파기 사유가 있으면은 이 공소 기각에 대하여 또 따로 파기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된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공소 기각까지 파기하게 되면 위법하다는 판례예요.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25번 재심 가겠습니다. 재심. 자, 특별 사면으로 형이 실효된 유죄 확정 판결 재심의 대상이 된다. 이거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 및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 판결. 그러니까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 문제없고요. 자, 3번은 납부거부 간첩 조작 사건이죠. 여기에서 항소심의 유죄 판결, 상고가 제기되었는데 사망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피고인이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다음에 법원도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 개시 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항소심의 유죄 판결로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후단 부분을 해설해서 보게 되면은
자,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 개시 결정에 의해 개시된 대상은 항소심의 유죄 판결로 확정되고 개시 결정에 따라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다시 재심이 이게 개시된 대상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자, 이 중간에 정권이 변경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죠. 4번 지문은 여러분들 그 420조 5호의 재심사유,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를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무죄나 면소를 받을 사유, 면소를 받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야 돼요. 자, 유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소기각 받을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봐봐요. 간통죄의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가 되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420조 5호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이 조문을 꼭 확인하시고 거기 제 법전을 보게 되면 그 팁에 여기 공소기각 사유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통죄 고소가 취소되었으나 고소 취소장을 접수보다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 만약에 이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 공소기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심사유가 안 돼요. 무죄나 면소사유여야 돼요.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그래서 공소기각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이상 제2회 동행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행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이제 집착하지 마시고 자, 앞으로도 이제 남은 시간이 많아요. 남은 시간에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하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집중해가지고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는 유안석이었습니다.